오늘 아무래도 긍정심리학 요거 얘기하다가 오늘은 끝날 것 같네요. 계속 밀려가지고 내가 말이 많아지는 건지 말을 천천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수업이 진도대로 좀 안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도가 좀 중요하니까요. 긍정심리학은 요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긍정적 정서가 이롭다는 얘기를 하고 긍정심리학의 행복의 추구가 과거, 미래, 현재의 경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것을 하나씩 반항했습니다. 이미 그 행과탐, 행복의 과학적 탐구, 긍정심리학이 들은 학생들도 있죠. 아마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심리학과의 권성만 교수님이 행복의 과학적 탐구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나도 그 교재를 써서 2008년도에 내신 긍정심리학 그 교재를 써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거기에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자료를 약간 더 확충시켰으니까 그래서 3주차 처음에 나눠준 자료하고 이 자료가 약간 더 보충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 봅시다. 이 테드 렉처는 안 보겠습니다. 이거 한 20분 걸리는데 셀리그만 렉처 이거는 이미 올려놨으니까 3주차에 2004년도에 셀리그만이 그 심리학계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심리학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길지 않게 해놓은 거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ETL도 올려놓고 웹하드에도 올려놨으니까 웹하드를 주로 본 학생들도 있겠네. 아까 한 학생이 나와서 그 ETL에 안 들어가고 웹하드에 있는 거 다운받아서 봤어요. 내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웹하드 ETL의 기록이 안 남지. 웹하드에서 내려봐가지고 다운로드해서 봐버리는. 훌륭한 지적을 해줘서 여러분들 오해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었어요. ETL에 들어와서 내가 올려도 이게 소용이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른 데다도 올리고 있네. 웹하드에는 앞으로 안 올릴까. ETL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못 받고 대신에 4G 스마트폰으로는 다 보더라고요. 그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내가 좀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유튜브에다도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불교철학 김대성 치면은 지금까지 강의가 쭉 나와 있어요. 어제 싸이 공연은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안 되던 나온지 못 봤죠. 자, 한번 봅시다. 긍정심리학에서 이제까지 심리학에서는 부정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행복과 성숙에 대한 연구보다 17배나 많이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략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상황입니다. 불행이 극복되면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맞는데 불행이 극복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이 없어진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심리장애, 아까 말한 범불안 장애든 무슨 공황장애든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그냥 행복한 상태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다른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가 이제까지 심리학이 간과해왔던 중요한 인간의 어떤 가능성의 향상, 잠재력의 실현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수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낙관주의 상위 25%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위 25%인 사람들보다 9.3년 정도 더 많이 산대요. 이거는 낙관적인 수년, 노틀담 수도회의 수녀님들 대상으로 한 50년, 60년 정도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왜 수녀님들이었느냐,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긍정심리학 책에. 일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나는 인간들도 가지각색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경험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변수들이 많아요. 우리의 심리의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수녀님들은 종신수도원에 딱 들어가면은 그 문에 딱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들은 거의 공유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살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사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수녀님은 90세 이상까지 살고 어떤 수녀님은 60세에 죽더라는. 거.   요.
그러고 보니까 낙관적인 사람이 오래 살더라는 연구 결과를 나타냅니다. 수년가 됐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낙관적인 수년이면 오래 살더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나름대로 발견하고, 비관주의는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보다 더 강력한 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담배 한 대 피고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오히려 그게 담배 안 피고 계속 네가 담배 피워 마라 하면서 고민하는 것보다 더 건강할 수도 있다. 근데 제발 길거리 걸어가면서 담배를 안 폈으면 좋겠어요. 담배 길거리에서도 안 펴는다고 어디서 피란 말입니까? 사방이 금연구역인데. 그냥 혼자 있을 때 펴요. 혼자 있을 때 길거리에 사람들 뒤에 따라오면 눈치 보고 좀 피지 말고. 아까 나는 이제 교문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에 15m 앞에서 담배 피우고 가는 거야 학생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옆으로 비켜가지고 이렇게 담배 냄새 피해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아, 내가 담배를 안 펴봐서 담배 피는 사람의 심리를 들어서만 알고 있지만은 남에게 피해가 주는 흡연도 삼가하자 이렇게. 뭐 교내에서 요즘에 여학생들도 많이 담배 피우고 그러던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여학생한테 담배 폈다고 그러다가 그 동아리방에서 뭐 되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내가 담배 피는 거야 그러냐고. 그다음부터는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안 하게 됐는데. 자, 어쨌든 그 비관주의가 흡연보다 더 심각하게, 담배 안 피우고 낙관적이면 더 오래 살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긍정적 정서의 이로움 중에 협력의 강화와 인지적 기능의 확대, 행동과 사고의 목록을 넓혀준다. 이거는 다음 쪽에서 보겠습니다. 확장과 구축 이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상복귀 과정이라는 이 두 가지 얘기는 프레드릭슨, 아까 말한 파지티비티슨, 긍정의 긍정성에 대한 책을 쓴 프레드릭슨이 한 말입니다. 하나는 확장과 구축 또는 축적 이론은 이론으로 성립되고, 언두 하이포테시스는 원상복귀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회복 탄력성을 길러준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빨리 중화시켜주고 빨리 회복하게 해주는 원상복귀. 여러분들 컴퓨터 타이핑 미스해가지고 다시 언두하면은 그 직전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언두 기능을 해준다. 원상복귀. 우리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경우는 부정정서의 유해한 영향의 해독제 역할을 한다. 이타주의 성향,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력을 증진하고 공격성이 감소된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 정서를 갖게 되면 이러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 정서를 비제로성 또는 긍정성 게임과 연결시켜서 윈윈하는 그러한 사회의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지 내가 명상하는데 행복하다고 옆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뻐진다고, 근데 내가 기쁜 것을 시기하는 사람은 불쾌해질 수가 있죠. 그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문제지. 그래서 내가 슬퍼질 필요는 없어. 내가 슬퍼지면 저 사람은 행복해지니까 내가 슬퍼져야지.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져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초래하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긍정적인 정서, 기쁨과 행복과 여러 가지 좋은 정서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럴 때에만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행복도 길러낼 수 있다. 또 윈윈의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 이게 이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기능 차이를 잠깐 얘기하면, 부정정서는 위험과 위협에 대응하는 전문적 기능을 한다. 이걸 파이트와 플라이트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이게 맞짱 떠 튀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기분 나쁜 인간들은 딱 부딪혔는데 이길만 하면 한판 뜰 수 있죠. 내가 대합할 만하면. 근데 이건 이길만한 상대가 아니면 빨리 도망가야죠. 이게 부정적 정서가 갖고 있는. 하나는 분노. 그죠? 분노. 이건 공포. 분노가 느껴지는데 자기가 이길만 해. 싸우는 거고.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젊은 사람 두 사람이 10대들한테 죽었다면서 째려본다고 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탈리아와 우리나라는 상당히 비슷해요. 기분에 많이 좌우되고
긍정정서는 근데 확장 및 축적, 구축 이론을 갖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 프레딕슨이 쓴 포지티브 이모션이라는 아티클에 나오는 서클입니다. 처음에 긍정정서를 경험해요. 명상을 해가지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사고 행동 능력이 확장돼요. 생각과 행동의 레퍼토리가 확장돼요. 브로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인적 자원을 구축해 나가요. 그런 것들이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행복한 경험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하는 게 더 좋답니다. 자잘한 행복이 많은 게 좋대요. 충격요법보다는 아주 자잘한 행복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지속적인 개인적 자원이 구축되면은 개인이 트랜스폼 되고 그 다음에 상향적인 발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긍정적 정서를 더 경험하게 돼요. 이게 서클이 이렇게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뭐 파지티브 사이콜로지라는 책에 나온 그림, 영어 그림은 그거고 우리말 번역은 이제 권 선생님의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따왔는데 권 선생님은 이 화살표가 없어요. 인용을 했는데 이 화살표가 중요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개인이 변화되고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좀 그냥 체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원에서부터 이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용이라는 말 또는 변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적. 그리고 상향적으로 발전하면서 또 긍정적 정서를 내년에 더 경험하게 되고 또 확장되고 지속적으로 점점점 내 안에 나를 지지해주는 내 편이 내 안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명상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명상 경험을 가장 진하게 한 게 91년도예요. 아주 진하게 3개월간을 하루에 15시간씩 명상을 비가 안 오면은 37, 8도, 비가 오면 35, 6도 되는 데서 그냥 땀 속에서 거의 사우나 하듯이 우기에 미얀마에서 91년도에 그 이후에 태어난 학생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명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개월간을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인텐시브하게 한답니다. 집중적으로 명상을 했어요. 그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지났을 때 경험이 내가 그 앞뒤로 다 따져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평온했던 경험이었다. 그런데 가장 날카로웠던 때도 그때예요. 가장 예민하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평온하고. 그것을 요즘 말로 영어로 하면 얼레트라고 하죠. 얼레트라는 말은 깨어있다라는 말,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세레니티라는 말, 평온한, 평정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교식 용어로 하면은 성성적적이라고 해요. 성성적적. 한 번으로 써줄까요? 성성적적인데 성자는 성성, 그 다음에 적적. 맑게 깨어있으면서 마음은 고요한 상태입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야, 내가 명상을 했더니 이런 경험이 가능하구나. 저게 그 이후로 20년 이상을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의 부침을 겪으면서 내 인생을 일종의 셋 포인트라고 해요. 나중에 나오고 행복의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셋 포인트가 된 면이 있어요. 물론 늘 이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상태가 이루어지려면 지금도 2, 3일 정도는 수련을 해야 돼요. 명상을 시작해가지고 2, 3일 정도 들어가면은 이게 생기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2, 3일까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루, 한나절 만에 그냥 바로 돼가지고 아주 맑게 깨어있으면서 고요하게 가라앉는데 깨달음은 아닙니다. 깨달음에 가는 과정에 좋은 경험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아, 이게 경험되고 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여기서 나왔듯이 일시적으로 내가 이제
이 내면적으로 사고 행동의 목록이 확장되면서 지속적인 내 자원으로 이게 구축돼 버려요. 이게 내가 쉴 곳이구나. 내가 여기서는 안정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러한 내 심리적인 상태가 이렇게 경험됐구나 하는 것이 나를 상당히 안정시켜주고, 그 뒤로 이제까지 살아온 일이 2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살아왔는데 이때 경험만한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뭐라고 할까, 언제든지 경험 가능해, 재탕 가능해. 그래서 불교의 이 명상 경험은요, 과학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이유는 명상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명상 연습을 쭉 하잖아요. 그 연습을 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늘 명상의 모드로 들어가서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 주의 집중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투여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과학적 실험처럼 결과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죠. 남이 볼 수는 없어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누가 봐요? 요즘은 볼 수 있어요. fMRI를 찍어서 대충 보고, 그 다음에 그 뇌파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알파파가 나오는가, 세타파가 나오는가, 감마파까지 들어가 있는가, 깨어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적적한 상태는 볼 수 있어요. 뇌파는 늘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각성 상태이면서 행복한 상태들은 fMRI를 찍으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자신이 실험이 돼가지고 내가 7일 명상할 때 시작과 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일상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누가 좀 나하고 이렇게 연구 계획을 짜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초보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변화한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럼 이게 어떻게 긍정 정서를 경험하느냐? 이게 바브라가 스스로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명상은 거기에 굉장히 상당히 큰 임팩트를 준다. 자기가 해보고 나서 한 말이니까. 자, 긍정심리학은 이 세 가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 정서, 지금 말한 긍정적 정서를 연구하고, 긍정적 특질을 연구해요. 개인의 강점과 미력, 덕성을 중심으로 한 성격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문리적 정보, 강건한 가족생활 같은 긍정적 제도에 관한 연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일단 정서적으로 좋은 기분을 많이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강점들이 자꾸 발휘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회의 연대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민주적 정부, 그 다음에 강건한 가족생활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토대, 환경세계, 이 사회 이 전체가 좀 더 우리의 행복을 길러주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정서 경험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긍정적 특질이 발휘되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세 번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행복 기준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기질 연구를 한 이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외향성과 수줍음은 상당 부분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외향적인 사람이 많이 행복하다는 면이 있거든요. 수줍어하는 사람보다. 수줍음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수줍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굉장히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 루고미스키, 그냥 포스트 네임이 소냐에 그래서 소냐. 이분이 그 심리 다큐 행복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 이 아주머니가 자주 나와서 이분은 이제 How of Happiness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 하면 How 비슷한데 영어하고 제목이 조금 달라. 우리말로는 How of Happiness.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인데, 이것도 유명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봐요. 행복은 기준점,
행복 기준점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많은 부분 우리가 갖고 태어난 세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주변 환경. 여기엔 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외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헤어스타일도 들어가고 의지적 활동이 40%다. 근데 셀리그만이 에서는 셀리그만은 여기 삶의 상황을 한 18% 정도 나더라고요. 뭐 10%, 20%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적 상황을 30%, 40%라고 하자. 30%, 40% 되는 우리의 의지적인 이 활동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점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잘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쌍둥이 연구로 많이 밝혀내요. 일란성 쌍둥이 연구. 일란성 쌍둥이 연구로 이 얘기들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일란성 쌍둥이들의 경우는 이 50%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같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가지가 많다는, 유사하다는 걸 밝혀내요. 네, 이렇게 100%를 만들어냈는데, 불교가 초기불교 특징에서 우리가 초기불교는 법, 행위, 정질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행위와 의지적 행위가 가져다주는 그것이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 스스로가. 물론 우리가 갖고 태어난 과거의 행위의 결과로서의 이 몸, 이 환경, 이것들은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마음들은 내가 일으킬 수 있다. 내가 보고 듣고 지금 생각하면서 일으키는 이 생각의 흐름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이게 의지적 활동이 중요시되는 것이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아까 민주주의 정부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환경이 10%가 훨씬 넘을 때도 많아요. 50%를 결정하는 것은 그냥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출 청소년들 보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굶더라도 밖에 있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편안하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늘 술 먹고 들어온 아버지가 때리고 그런 집에 없는 것보다 낫지. 그런 경우는 환경이 그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삶의 환경 자체를 우습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긍정심리학 얘기하면서 좀 찬물 껴있는 책 중에 하나가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긍정의 배신으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bright si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right sided는 무슨 뜻이에요? 밝은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면은 너무나 편향되어 있어서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부정적인 면을 놓치고 있지 않냐. 미국 사람이 쓴 거예요. 거기에서 셀리그만 인터뷰한 얘기도 나오고 이 얘기도 나와요. 삶의 상황에 대한 것이 너무 적게 측정된 거 아니다. 그럼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별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니냐. 체제에 순응하고 이런 식의 비판을 합니다. 네, 꼭 그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긍정심리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바브라가 말한 프레드리슨이 말한 3대1의 비율을 나름대로 잘 이해를 하면은 그냥 긍정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늘 두고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 또는 분노나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은 왜 일어나는가 자기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생기면은 그것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여유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토론을 또 한번 해야겠지? 토론할 때가 됐죠. 오늘이 5강째니까.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초기 불교와 이 긍정심리학에 이걸 공부하고 나서 느낀 여기 내용하고 오늘 내용이 주로 다겠지만은 행복 추구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한 행복,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 불교의 행복은 아직 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명상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토론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토론 주제는 미리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얘기하다가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하고 눈 맞추는 대로 이렇게 정하니까. 근데 뭐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인간은 결정론적이기도 하고 우연론적이기도 하고 신에 의해서 또 이렇게 완전히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의 의지적 노력에 의해서 삶이 바뀌어진다고 할 때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경험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성은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What can we change? What cannot we change? 셀리그만이 쓴 책 중에 하나예요. 심리학 처방전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심리학 처방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끙끙대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도 되고. 근데 그 경계선을 정하기가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상당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이 셋 포인트를 우리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게 아까 이제 한 예지만은 허버트 벤슨이 연구한 우리의 그 DNA 레벨에서의 스트레스 발인 유전자를 영상을 통해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보면서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불교식으로 보면은 인간은 가장 극악한 짓도 하지만 연쇄살인범으로 수십 명, 수백 명, 뭐 수백만 명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존재이기도 하다. 뭐 히틀러가 마더 테레사가 되기는 어려웠겠지만, 마더 테레사가 히틀러가 되기도 어렵겠지만은 그분들의 기질상. 그렇지만 인간으로 보면은 그런 인간도 가능하고 이런 인간도 가능하다. 인간의 이 변화 가능성, 이 폭을 내 안에서는 얼마만큼 그걸 볼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볼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과 잘 해서도 잘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거를 불교적인 맥락과 긍정심리학적인 맥락에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가 됐어요? 좀 더 봅시다. 일단 과거 개념에서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면 감사하고 용서하고 자축하라. 세 가지. 감사하라. 이건 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식당에 가면 많이 쓰여있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상 삶을 고맙게 생각하고 산다. 이게 주어진 삶 자체의 이 소중함을 많이 잊고 산다는 거예요. 왜 잊고 사냐면요. 습관화되어 버려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은 습관화되어 버리고 빨리 거기 자체가 그냥 타성적으로 되어버린다. 근데 실제로 감사한 일을 자꾸 떠올리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실제로는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그래서 자연명상할 때 고마운 사람을 향해서, 존경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연명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마운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고, 둘째,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명상의 첫 번째, 한정된 대상의 첫 번째 대상이 고마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은인이에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뭔가 이해가 좀 되겠죠. 이걸 서로 짜고 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따로따로 하는 얘기였어요. 불교는 불교 얘기고, 긍정심리학은 긍정심리학 얘기였는데, 이렇게 맞춰보니까는 이렇게 맞더라는 얘기. 그 다음에 용서하라. 감사는 좋은 일에 대해서 과거에 끌어내는 내 경험을 끌어내는 거고, 용서는 기분 나쁜 일을 끌어내가지고 다루는 방법입니다. 근데 용서는 하라예요. 근데 불교는 용서를 구하라도 있어요. 근데 용서를 구하는 일은 용서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용서 프로그램, 앤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용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지막에 나오더라. 근데 불교는 처음부터 해요. 근데 처음에 깊이 하진 않아요. 나도 남한테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다이나교처럼 일부러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이거 쓰지 않아서 밟아 죽인 것도 많고, 날파리가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은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비고의적으로 남의 해를 끼친 게 많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냥 생존하는 것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게 좀 가라앉습니다. 이게 단순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자유행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를 위로하는 행위예요. 되게 필요한 행위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거.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 용서해주기 싫은데, 용서해주기 싫은데 하고서 분노와 오난을 끌어안고 있으면은 이 안에서 독이 돼요. 계속. 내 가슴에서 독이 돼가지고 점점 자기한테 해를 끼치게. 그러니까 용서는 대상을 향해서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 Forgive to Live라는 책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 우리말로 뭘로 부르니까 용서. 갑자기 이름 제목이 안 나네. 딕 티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어로 찾아봐요.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 정리해고 당한 뒤에 그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정리해고를 갑자기 당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2년 동안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살았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2년 동안 화내고 이렇게 사니까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이 오기 시작해서 야 이러다가 내가 화내다가 죽겠다. 저 인간들 미워하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용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섭렵하고 쓴 책입니다. 용서의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용서의 기술. 용서하는 마음은 자기 치유하는 마음. 용서는 쉽게 되지 않아요. 용서는 체근되지 말고 천천히 하라.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안 걸리고 휙 용서했다고 잘못 생각하면은 밀양의 전도연처럼 될 수 있어요. 밀양 본 학생들이 있어요. 안 봤으면은 여러분 볼 나이가 됐으니까 봐봐요. 자기 아들, 외아들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하러 기독교적인 신앙을 갔다가 나는 하느님이 나를 이미 용서해 줬으니까 당신 용서는 필요 없다 말 듣고서 완전히 돌아버리잖아요. 내가 아직 용서도 안 했는데 내 아들 죽인 저 인간 살인자를 그래가지고 반전이죠. 잘못된 반전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이창동 감독의 시선으로 보는 현대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영화이지만 그래서 용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서 화나는 것도 인정하되 그 화에 먹히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노에 먹히면은 내가 상처받는다. 그 다음에 자축하라. 이것도 재미있어요. 매일 자기에게 조그만 선물들을 하고 내가 잘한 일들. 이거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연명상할 때 합니다. 내 자신의 좋은 면, 잘한 일, 열심히 살아온 면 생각하면서 스스로 내가 그래도 이제 어두운 면은 좀 가려두는 거예요. 그림자는 뒤로 좀 감춰놓고 앞에 밝게 비추는다. 빛이 강하면은 그림자도 진하답니다. 이게 융의 이론이에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강하면 강할수록 단점도 진하게 나타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빛과 그림자의 그 필연적인 연관관계, 역학관계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 하더라도 밝은 면이 있지 않느냐. 그 밝은 면을 보고 내 스스로를 축하해줘라.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한 일을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래도 이 모양 이 꼴로 생긴 것은 그래도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도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잘못 고치다가 성형 중독에 걸려가지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면 또 성격이 가만히 잡고 요즘에 남자들도 한다면서요? 그랬어요. 미래 경험은 낙관주의와 희망과 믿음이에요. 이거는 읽어보면 알 거예요. 낙관주의는 시간적 영속성과 공간적 파급성을 생각하는데 좋은 일의 원인을 자신의 특질이나 능력의 영속성과 보편성에서 찾는 것. 그래 내가 원래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나쁜 일의 원인은 일시적이고 특수하게 한정시켜요.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참 일진이 안 좋았어.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비관주의적인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쩌다가 운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래 난 그럴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이 본래 그렇게 찌질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비관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라. 낙관주의적. 그 다음에 희망을 가져라. 나쁜 일과 좋은 일을 희망적으로 바라봐. 이게 희망은 자기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이 앞으로를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라. 부정적 믿음의 극복과 사실인간 믿음, 신뢰, 자신감.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긍정심리학 권성만 선생님 쓴 책을 보면 종교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 서양은 기독교론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외의 종교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로 없다고 해요. 하지만 믿음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경우가 많은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잘 합치되는, 상식과 잘 합치되면서 물론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믿게 되겠지만 그런 것을 무시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기에 대해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너무 그냥 야단을 많이 맞거나 긍정적인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됐으면 이 자신감이 잘 없어요. 서양 사람들이 자신감 많은 것 같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이런 자신감들이 약하대요. 왜 약하냐면은 너무 어려서부터 네가 해야 돼. 너무나 자립심을 키워준다고 해가지고 애가 이건 내가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어린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충분한 가족의 지지를 받고서 어리광도 피워가면서 이래가지고 커도 괜찮은데, 그래서 자신감은 오히려 그런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그래서 자신감을 근데 커가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잘 해내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행복의, 미래를 향한 행복의 비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얘기가 현재입니다. 현재가 중요하죠. 쾌락과 참여와 의미인데, 쾌락과 즐거움을 구분을 해야 돼요. 쾌락은 플레저라고 하고 즐거움은 인조이먼트, 어뮤즈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 읽기 어려운 칙센트 미하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스펠링으로 이런 것을 CSKSGE 자음이 이렇게 3개씩만 겹치고, 주로 자음이 3개씩 겹치네. 체코 출신의 심리학자이신 것 같아요.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고 해요. 이분이 셀르그만과 함께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몰입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나중에 몰입 경험에 대해서 또 그때 나오니까 그때서 얘기하고, 쾌락은 생물학적 욕구나 칭찬과 같은 사회적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긍정 상태인데, 즐거움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 기대의 충족, 뜻밖의 심리적 체험이나 창의적 성과에 의해 경험되는 긍정 점수. 즐거움하고 쾌락은 좀 다르다는 차원의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일단은 이 즐거움을 포함하는 쾌락의 차원을 일단은 긍정심리학이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쾌락에는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쾌감의 반감 법칙, 습관화와 중독이라고 하는데, 쾌락 경험은 빨리 적응되고 둔감화되고 그 다음에 습관화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할 때는 소주 반 잔으로 기분 좋았던 것이 졸업할 때는 소주 2병 마셔도 기분이 안 좋고 반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조절을 못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변화 상황에 계속적으로 적응하면서 중립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쾌락은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원해요. 더 강한 자극을 원하다가 막판에는 이제 마약의 손대다가 이제 자율신경계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인생을 스스로가 이제 조절 못하고 사는. 그 다음에 손쉽게 얻은 쾌락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확산된답니다. 이것이 구매적, 교육 수준, 영향력의 객관적 행복 지수가 선진국이 높지만 주관적 행복 지수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 이런 나라가 높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기보다 쉽사리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하면 자신의 강점과 미덕이 사라져서 우울해진다. 그러니까 복지사회가 너무나 잘 구축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안 만들어주고 그러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도 박탈당하니까. 쾌락의 긍정적인 면은 쾌락은 음미할 때 즐거움, 이건 즐거움하고 가까운 쾌락입니다. 다른 이와 공유하고 추억을 만들고 자축하고 집중하고 심취할 때 더 깊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음챙김, 진보한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는 관점 전환의 원칙인데, 이때 마인드풀리스는 우리의 명상하고도 연관되지만은 약간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하버드 엘랭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심리학과에. 긍정심리학의 또 하나의 그 할머니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 벤 샤할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긍정심리학 강의할 때 엘랭 교수가 나와요. 마음생명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 교수인데, 이분은 화가가 아닌데 자기가 그림을 그려봐요.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 여인을 그려놓고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옆에 또 그려봐요. 근데 똑같은 그림이 안 나오지요. 무슨 모사가가 아니니까. 세 개를 그리는데 다 얼굴이 달라요. 이게 창조적인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볼 때 나타나는 창조적인 행위가 이 마인드풀리스에서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음미와 마음챙김은 불교 명상에 태울 수 있다. 이렇게 나도 이 음미하기를 하려고 지난 추석 연휴 때 왕이 된 남자를 보러 집에서부터 대학로까지 걸어서 한 30분 걸어가거든요. 이렇게. 광에 봤더니 괜찮은 영화인데 깊이 있는 영화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영화관을 몇 년 만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람하고 같이 손잡고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음미를 하라. 재밌는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라. 자연 속에서 자연을 많이 경험하는 것도 좋고 좋은 뭐 영화를 보는 것도 하나의 음미죠. 달라이라마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태양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진다. 항상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즐겨라. 달라이라마가 한 말이 아니라 싸이가 한 말 같은. 뛰어 하면서 여기 뭐라고 뛰어 하는 그 한말 같잖아요. 지금 즐겨 하면서 달라이라마의 선라이즈 선셋의 카피예요. 근데 저 다큐멘터리는 달라이라마의 하루 깨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하루를 찍은 다큐멘터리예요. 학교 도서관에 있어요. DVD 영상실에 가서 한번. 전에는 이걸 내가 ISO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올렸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인터넷 환경에서 잘 안 올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옵셔널로. 그분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정말로 어렵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의 하루 삶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가. 달라이라마는 독특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사랑과 자비도 있지만 달라이라마는 바다와 같은 뭐 지혜 이런 뜻이랍니다. 자비와 지혜를 갖춘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고 티벳의 영적 지도자. 종교는 다른 정치적인 지도권은 수상한테 다시 넘겼죠.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버드 출신의 티벳 사람한테. 이분이 갖고 있는 뭐 11월 달에 뭐 일본 오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에너지 능력을 사람들이 경험하면 상당히 많이 영감을 받는다고 해요. 나는 멀리서 뵀어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시간 대학에 오신다 해서 미시간 대학에 스테디움에 가서 왔는데 가까운 데는 비싸니까 가까운 데는 한 200불 내야 되는데 난 20불짜리 티켓 끊어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저 끝에서 10,000원 정도 안 가지고 가서 아 저기 스님 하나님께서 오시는구나 하고서 멀리서 뵀는데 별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훌륭한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뭔가 삶의 방향성을 계속 새롭게 하려고 그 다음에 현대 과학이 우리 정신세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갖고 계속 관심을 갖고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심취, 몰입, 만족이라고 하는데 강점과 미덕의 개발이 행복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6개의 미덕과 24개의 강점이 있다. 미덕은 덕성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 용기, 사람과 인간의 정의, 절제, 영성과 초월성. 이것은 셀리그만과 크리스 피터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미시간 대학의 한 심리학자, 그 다음에 유펜의 심리학자 두 분이 서로 같이 공동으로 이 강점과 이 덕성의 항목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두꺼운 책을 냈어요. 그리고 원래 DSM이라고 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편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만들어진 인간의 정신장애를 분류하고 진단 내리는 기준의 책이에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4판까지 나오고 한 2, 3년 후에 5판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인간의 긍정적인 그 덕성이나 미덕, 강점에 대해서는 왜 그런 목록이 없느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심리학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적, 문화적, 철학적 전통을 다 검토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덕성 6가지, 그 다음에 강점 24가지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표 강점은 시그니처 스트렝스라고 해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서너 가지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학교 와서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이미 전공도 대충 선택됐잖아요.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해서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언젠가 덴마크인가 그쪽에 교육 시스템 보니까 9년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9년간을 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쭉 맡아가지고 이렇게 돌보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보다 애를 더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늘 연계해가면서 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잘했고, 그리고 9년 후에 중학교 졸업할 때 얘의 진로를 정해줘요. 그래도 안 정해지는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거고, 정해진 애들은 직업학교를 가든 또 다른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면 훨씬 더 행복한 가정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안 그랬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시절 다시 돌아가라면 행복하게 돌아가겠어요? 돌아갈래? 훌륭하다. 나는 다시 안 해보고 싶어. 고등학교가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면 그러겠지만, 뭔가 이렇게 입시에 쫓긴다는 것이 너무나 이게 내가 통제하는 어떤 아까 센스 오브 컨트롤이라는 것이 너무 상실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도 내가 중학교 2학년들하고 철학 강의를 2주일에 한 번씩 해요. 중학교 2학년들하고. 중2는 뭐 거의 중2를 맡은 선생님들이 거의 짐승에 가깝다고 그 정도. 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간격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말과 행동을 즉시 한다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친해지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중2 학생들하고 이게 대보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학교 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대학교 오니까 조금 숨통이 나죠? 많이 난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전공 분야에 정말로 마음에 맞는 이 전공 분야, 이게 이제 대표 강점을 발휘할, 몰입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전공 분야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공부한다면 더더욱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대표 강점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아이들을 자꾸 길러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교육 제도에서는 참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다들 스마트폰 반쯤을 하고 있네. 보인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내가 보이는 것처럼. 너무 스마트폰 많이 하지 말고 강의를 좀 들어요. 직업 유형보다는 직업 만족도가, 직업은 중요하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족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금융연구원인가 뭐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다가 그만두고 한의사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그 직장에 있었으면 지금 좀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 그만두고, 연봉이 뭐 억 단위가 넘잖아요. 그런데 연봉이 억이면 이게 살만하잖아요. 그죠? 조금 살만하죠. 한의사가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좋은 직장 버리고 한의사가 내가 또 지원해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 직업 유형이 아니라 직업 만족도. 내가 갖고 있는 강점에 맞는 직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유형이 무엇이냐. 그 다음 만족도를 찾아라. 이거. 행복한 사람이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직업 만족도가 높다. 그러니까는 기업에서 긍정심리학 강의를 많이 하게 하는 것도 이래서. 자, 미덕과 24가지 강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학지사라고 하는 게 들어가, 학지사 심리검사 프로그램이 있대요. 들어가면은 이거를 해주면 한 사람당 3,000원이래요. 그러면 그 결과가 쭉 나온대요. 아직 1학년 학생들은 한번 해봐요. 3학년들은, 4학년들은 뭐 해봐야 진로가
또 바꿀 수 있죠, 그죠? 다시 시험 볼 수도 있고, 뭐, 편입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이 강점이 나에게 있는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전공과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를 위한 일이 되고, 그러니까 남을 위한 일이 돼야지. 그럴 때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 불교하고 관련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곡선이 하나 나오는데, 강점과 미덕의 개발 속에서 자기의 강점을, 만족의 심리적 요소를 얘기할 때 강점을 하기 위해서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도전적인 일, 정신을 집중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쉽게 몰입하고 주체적 행위를 하고 자의식이 사라져가는 이런 몰입 경험을 할 때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 그래프는 자기의 강점을 개발해서 실력을 높여놨어요. 그런데 과제가, 주어진 과제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실력이 향상되고 과제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몰입 경험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실력은 높은데 과제가 너무나 쉬운 과제가 주어지면요, 느긋하다가 지루하다가 무관심해져요. 근데 실력은 없는데 과제가 너무 높아지면 무관심하다가 걱정되고 불안해져요. 밤잠 못 자게 돼요. 공부를 내내 안 하다가 갑자기 중간고사 본다. 시험 보면은 배운 거 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밤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각성에 들어가다가 나중에 이해가 되면서 몰입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이제 시험 시간 늦어가지고. 어쨌든 난이도가 높은 일을,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운 일을 하면은 몰입이 안 들어가요. 이것이 최대 강점이 최대 과제와 만날 때 몰입이 일어난다는 칙센미아리의 과제와 실력의 함수관계에 따른 경험의 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사회에 뭔가 공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실력을 쌓는데 사회에 공헌되는 일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누가 고용 안 해주죠, 그죠?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이 쌓은 실력이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쓰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데서 실력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의미. 자,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휘하여 지식과 능력과 선을 촉진시키는 데 활용하라. 그래서 행복을 넘어 더 높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일, 의미 있는 삶은 자기 존재보다 더 큰 무엇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때 일어난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잘하는 일을 조건 없이 남을 위해서 행할 때 의미 있는 행위와 삶이 된다. 발런티어로 일할 때가 돈을 조금 받고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행복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건 실제로 많이 실험도 했답니다. 3가지 갖고서 실험했대요. 현재 경험에서 쾌락, 그 다음에 몰입, 그 다음에 의미, 이 3가지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고 주말에 여러분들은 이쪽 한 50명은 열심히 놀고 한번 와보라고, 그 다음에 50명은 열심히 자기 강점 개발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나머지 50명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을 남을 위해서 한번 봉사활동을 해보고 오라고 하고 행복도를 측정해보니까 어떻겠어요? 열심히 쾌락을 추구한 학생은 그때뿐이고 나머지 그냥 속이 메시껍고 월요일 두통이 숙취가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몰입한 학생들은 그만큼 행복도가 있었는데 가장 행복도가 오래 지속되고 강하게 남아있는 학생은 의미 있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을 했던 학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보살행의 길인데 문제는 3가지가 결합되어야 된다. 즐겁고 몰입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라. 이런 일이 많겠어요? 많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면서 즐겁고 스스로 그 행위 자체에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걸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남을 위한 일을 더 큰 가치를 위한 일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긍정적 정서를 기르기 위한 명상으로 자연명상,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데 자리비타의 두 가지 대표적인 명상법이라고 하고 마음챙김 명상은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어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일이고 자연명상은 남을 보호하는 일이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일이 결합되어 있는 자연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을 같이 연습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의 명상은 고요함의 개발, 집중의 개발, 그 다음에 통찰의 개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고요함을 개발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의를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그걸 사마타라고도 하고 사마디라고 합니다.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나 주제에 집중시키는 명상. 통찰 명상은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명상.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냥 실험실이에요. 이거는 어디 안 가도 돼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가려움이 일어나면 가려움이 일어나는 대로, 엉덩이가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명상. 지혜를 길러준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왜곡 없이 파악하는 그런 마음의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의 핵심 내용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삼법이라고 하는 데서 잠깐 배운 모든 것은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상고무화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자, 집중명상 마음이 한 곳에 모아지는 기쁨, 행복감, 평정심 같은 긍정적인 심리를 경험하고 통찰 명상의 토대가 되죠. 집중 명상을 개발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한 얘기고 자연 명상을 이렇게 쭉 소개를 했는데 자연 명상은 자신을 향해서 하고 모든 존재를 향해서 하고 한정된 대상을 향해서 이 네 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그 다음에 초보자는 죽은 사람은 늘 제외하고 초보자는 이성을 향해서 하지 않는다. 아까 이성을 향해서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얘기했죠. 이게 자연 명상의 기본적인 스펙트럼이에요. 전체. 이미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리플렛, 명상의 리플렛에 나와 있지만 이걸 길러나가는 거예요. 좋은 마음, 좋은 의지를 일으키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반복할 때에만 여러분들이 자해의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연명상에 11가지 효과가 있어요. 편히 잠들고 편히 잠에서 깨어나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게 수면 장애에서 많이 해소가 된다. 이거는 빨리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8주 과정 명상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한 2, 3주 지나면 바로 경험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사람 아닌 천신들과 동물들도 사랑하게 된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나요. 천신들이 보호해요. 이때 천신들은 좋은 천신들이에요. 선신들이라고 해요. 천신들은 좋은 존재들이 우리보다 누가 불교에서는 창조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자재신이 자꾸 나오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재신이라는 이름에 천신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천신도 윤회하는 존재이다. 천신들은 많습니다. 불교는 인간 위로 훨씬 더 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독살되지 않고 무기에 의해서 해쳐서 죽음을 받지 않고 불에 타 죽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실험해보면 안 되겠죠. 남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 좀 주술적인 효과가 있죠. 실제로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자연명상을 부처님이 하라고 했을 때 독사가 많은 지역에 가서 명상할 때는 자연명상을 충분히 갖고 가라. 그러니까 독사에 의해서 물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에다 독사 풀어놓고 명상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 마음이 빠르게 집중되고 용모가 맑아져요. 용모가 맑아진다. 용모가 맑아지는 이유는 명상을 해서 마음이 안정되면은 그 짜증났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이 얼굴의 근육이 펴지고 심리적으로 좋은 상태의 얼굴 근육이 활성화되니까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아름다움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서 빛이 나오는 거 얘기했나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빛이 포톤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명상을 하면은 아마 이것도 아주 미세한 그 광자의 방출량을 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몸에 그때 뒤에 이렇게 광배라고 빛의
배경이 있는 걸 가지고 얘기했죠. 실제로 부처님은 몸에서 빛이 나는 존재였다. 근데 그 빛을 자기가 감출 수도 있어요. 빛이 안 나게도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하면 몸에서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 다음 마지막에 애프터 서비스. 죽을 때 험리하게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깨달음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은 천상에 태어난 범천이라고 합니다. 범천은 3개 이상의 천상입니다. 굉장히 높은 천상의 단계예요. 나중에 세계관 얘기할 때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그래서 나는 이게 거의 종합 선물 세트다. 종합 선물 세트인데 마지막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자해명상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은 마음 챙김 명상, 윗바사나를 해야 되지만 자해명상으로 이 정도는 얻을 수 있다. 자, 마음 챙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쭉 봅시다. 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awareness of present experience with acceptance. 현재 경험을 비판단적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음 챙김은 비개념적이고 현재 중심적, 비판단적, 의도적, 참여 관찰적, 비언어적, 탐색적, 자유로움. 이런 것이 마음 챙김의 특징을 말하는 용어들이에요. 참여 관찰적이라는 말은 마음 챙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이다. 관찰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윗바사나, 여러 가지로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무상고무와의 관점에서 바사나,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상의 표면이 아닌 본래 내면적인 어떤 특징을 꿰뚫어 보는 것을 윗바사나라고 하고, 우리가 마음챙김 윗바사나의 원칙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서 be mindful, 알아차리고 be aware, 그 다음에 observe, 관찰하는 것. 이게 마음챙김의 원칙이에요. 윗바사나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연습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조금씩 아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마음챙김 명상이라고도 하고, 마음챙김 진짜 윗바사나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물질, 육체와 정신의 진정한 본질, 보편적 특질로서의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볼 때까지 명상을 해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좌선과 걷기와 일상동작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11월 달에 한번 템플 절에 가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명상을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너무 많아서 200명을 다 수용할 만한 절이 서울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충 한 4분의 1 정도 가면 한 50명, 20% 가면은 몇 명, 한 40명 되나? 그 정도만 가면 괜찮은데, 한번 내가 좀 알아보고 나서 여러분들 원하는 학생들 한번 갈 수 있는 요일과,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해서 금요일날 오전에 아예 수업을 거기서 하고 오면 어떨까? 절에서 라고 생각했는데, 절이 강남구에 있는 봉은사예요. 여러분들 1시에 수업하는 학생들 있죠? 12시에 끝내줘야 되니까 9시에 만나서 12시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토요일날 하루 시간을 잘 내가지고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한번 내가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날짜하고 맞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런 각각의 자세마다 1차적인 대상, 2차 대상,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런 현상들인데, 여기에 생각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몸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라, 이런 뜻입니다. 3분 호흡 공간은 우리가 오늘 이걸 처음 해봤어요. 이미 수업 시작할 때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호흡에 1분간 멈춰봐라, 다시 몸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쭉 훑어봐라. 이거를 매일매일 자주 하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3분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지 않아요. 3분이 주의를 기울일 때 집중할 수 있는 한계라고 하니까 3분 호흡 공간을 쭉 보고서 한번 해봐라. 마음챙김의 효과는 마음을 정화하고 슬픔과 근심을 극복하고 비탄을 극복하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뇌를 극복하고 올바른 삶의 길, 활정도를 성취하고 궁극적 행복, 열반을 성취한다. 이건 더 큰, 자해명상보다 더 범위가 넓어요. 근데 자해명상은 좀 아기자기한 효과들이 있다면, 이거는
근본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마지막에는 열반이라는 궁극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심신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마음 챙김으로 극복하고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마음의 자유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마음 챙김의 근거와 스트레스 완화로 임상에 적용되고 많이 효과를 보고 있고 11월 달에 11월 3일 날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학회와 워크숍을 합니다. 존 카바지라는 분이 기억하고 있어요. 11월 3일 불교 심리치료학회에서 이분을 모셔서 한번 학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니까 궁극의 행복의 성취가 마음챙김의 최종의 목적이다. 이분이 존 카바지, 지금 사키 산토르니 마음을 다스리면 몸도 낫는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 웹하고 저기 올라가 있는 다르마 2부 치유 프로그램을 보면은 ASR 프로그램 쭉 8주간 과정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돼서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경험을 간접적으로 해보고 우리가 하는 경험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내만 하면서 끝낼게요. 다음 주에 강의를 12시에 끝낼 거예요. 그냥 다음 주 1시 반부터 내가 학회가 사회를 봐야 돼요. 불교 생명과 탈핵 원전에 대해서 지금 탈원전 학회를 하는데 다음 주에 시간이 되는 학생은 수업 끝나고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 1시 반부터 하는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저녁을 준대요. 자, 그거 이제 불교의 생명 사상에 대한 얘기하고 학술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다음 주는 일찍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성제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